안녕하세요. 태아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양천구와 성북구의 평행이론입니다. 이 책은 코로나 확진자가 된 2명의 에세이인데요. 작가님들과 저는 함께 근무를 했었고, 그 당시 저도 밀접 접촉자로 2주간 자가격리를 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경험을 글로 적어서 독립서적을 내셨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확진자가 많지는 않아서 생생한 경험을 듣기 어려웠는데, 이 책을 통해서 확진자의 삶을 조금은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책 읽는 것을 허락해 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낭독 시작합니다. 양천구와 성북구의 평행이론. 양천구 X, 성북구 Y, 지음. 양천구 204번입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돼 지내던 동안 친구들한테서 종종 안부 전화가 걸려왔다. 네, 양천구 204번입니다. 확진자 번호로 자기소개를 하면 친구들은 하나같이 자지러졌다. 개그에 야박한 내 친구들을 번호 하나로 웃길 수 있다니. 남들 웃기는 게 인생 최고의 즐거움인 나에게는 마법처럼 유용한 번호였지만, 이 매직 넘버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랐다. 코로나 검사를 받는 일부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까지 참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고, 그중 제일 고역이었던 것은 역학조사였다. 역학조사를 위해 내가 머물렀던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서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이다. 돌림 노래처럼 양천구, 서대문구, 종로구 보건소에서 돌아가며 내 핸드폰을 울려댔다. 정말이지 전화 지옥이었다. 거기에 담당자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내 과거 행적을 집요하게 추적하기까지 하면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다. 동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답변의 진실성을 검증하려는 건지 알 길이 없었으나 질문 자체도 굉장히 디테일했다. 너무하다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서점에서 구매한 책 제목은 물론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한 메뉴 이름도 물어봤기 때문이다. 일의 기쁨과 슬픔, 직장 내 감염이었으니 절묘한 제목이다.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세트요. 대답하다 보면 내 취향이 세상에 까발려진 기분이라서 괜스레 수치스러웠다. 나와 접촉한 지인들, 동거인들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마음 졸이는 일 역시 무척 힘들었다. 죄인처럼 괴로운 마음으로 그들이 음성 판정을 받길 간절히 기도했다. 나도 이렇게나 마음이 어려웠는데 먼저 양성 판정을 받은 동료, 성북구 Y는 더 괴로웠을 것이다. 정말 다행히도 나와 성북구 Y만 직장에서 매직 넘버를 받았고, 함께 사는 동거인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야말로 마법 같은 기적이었다. 코로나 왕따. 잘 알려진 대로 코로나는 후유증이 무서운 질환이다. 종류도 참 다양하다. 탈모, 후각상실, 폐 손상, 근육통, 무기력증, 인지능력 감소, 위장장애 등등. 나는 탈모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활치료센터에서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털이 숭숭 빠졌기 때문이다. 종일 비오틴이며 맥주 효모며 머리카락에 좋다는 온갖 약을 검색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도 있다. 26살에 머리털이 없다는 건 조금 슬픈 일이니까. 하지만
탈모보다 더 무서웠던 후유증은 사회 복귀 후 받게 될 마음의 상처였다. 센터에 있을 때 우연히 코로나 확진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됐는데, 회사에 복귀해보니 동료들이 자신을 멀리해서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신뢰를 잃었다는 이유로 사직 권고까지 받았다고 한다. 코로나에 걸려서 조직에서 배척당하는 사람을 코로나 왕따라고 부른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탈모 걱정은 싹 사라지고 왕따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게 됐다. 그저 불운했을 뿐인데 조직에서 민폐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화가 나는 것과 동시에 비단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한편 나라면 달랐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린 당사자가 아닌 그 동료나 지인이었다면 당사자를 비난하지 않고 감싸줄 수 있었을까? 나는 철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표정물을 향해 비난과 원망의 화살을 쏘아댔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의 부주의를 탓하면서 내가 입은 피해와 손실은 얼마인지 따져가며 계산기를 마구 두들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내 주위 사람들은 철이 잘 든 사람들이다. 나와 성북구 Y를 제외한 나머지 직장 동료들은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했다. 동료들의 모든 사회활동이 올스톱되었고 모두 작은 방에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했다. 동거인들은 집에서 따로 밥을 먹고 화장실을 다녀올 때마다 소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치러내야 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를 탓하지 않았다. 그들의 속마음은 알 길이 없지만 나에게 책임을 묻거나 원망하는 말을 건넨 이는 적어도 없었다. 오히려 나의 회복을 빌어주며 걱정 어린 톤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기 바빴다. 퇴소 후에는 과한 환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거인에게는 웰컴 편지를 받았고 직장 동료에게는 꽃 한 송이를 받았다. 이런 과한 환대 덕분에 죄책감이라는 후유증을 자연스럽게 씻어낼 수 있었고 내 일상과 루틴으로 금방 돌아올 수 있었다. 몸에 침투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일은 온전히 내가 해내야 하는 것이지만 사회에 다시 소속되고 그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일은 혼자서는 불가하다. 주변인들의 세심한 배려와 온정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사회 복귀 후 사람들에게 다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이 길고 긴 여정을 나고자 없이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손이 닿은 모든 것은 유죄.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다 보면 예상한 것보다 더 자유를 억압받게 된다.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사람을 만날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쯤은 차라리 견딜만 했다. 의외의 지점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됐는데 다름 아닌 쓰레기와의 사투 때문이었다. 센터에서 배정받은 방에 들어가니 침대 앞에는 14일 동안 필요한 기본 생활 물품이 담긴 큰 박스 하나와 의료 폐기물 쓰레기통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박스 안에는 온갖 생필품이 없는 것 없이 모두 새 것으로 들어 있었다. 당시만 해도 이게 웬 호사인가, 이렇게 대접받으며 있어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금세 생각이 바뀌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쓰든 쓰지 않든 결국 의료 폐기물이 된다. 곧바로 튀어나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무늬가 그려진 의료 폐기물통에 사용한 모든 것들을 꾹꾹 눌러 담아 공기가 셀 틈도 없이 뚜껑을 닫고 소독까지 마친 후 문 밖 복도로 내다 두어야 한다. 내 손이 닿는 순간 감염자들 외에 누구도 만지면 안 되는 위험 가득한 의료 폐기물이 된다는 뜻이다. 혹여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물건을 통해 감염되는 일을 피해야 하는 까닭이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내가 쓴 모든 것들, 즉 플라스틱, 비닐, 남은 음식물, 재활용 가능한 것들까지 모두 구분 없이 의료 폐기물통으로 직행한다. 분리수거는 무슨 평소에 살 일도 쓸 일도 거의 없는 플라스틱 음료, 플라스틱 통에 든 도시락과 빨대 등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불편한 것들을 매일 지켜봐야 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 며칠은 분리수거 없이 통 하나에 모아버리면 그만이라 편했다. 하지만 나는 편리함과 동시에 죄책감을 얻고 말았다. 의료 폐기물의 경우 바로 소각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 발생되는 유해 성분들이 공기 중에 떠다닐 것을 고려하면 마냥 좋다고는 못하겠다. 내가 이런 일에 가담하게 되다니. 내가 몇 년 동안 쓸 일회용 쓰레기를 다 쓰고 나온 느낌이라 죄스러운 마음이 계속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이 센터에 머무는 동안 버려질 쓰레기 양을 생각하니 멀미가 날 지경이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길이라지만 이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를 위하는 당연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도 한 번쯤 고려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감각의 상실. 누구보다 냄새를 잘 맡기로 유명한 청각계의 소머즈가 있다면 후각계의 소머즈라고 자부할 정도로 후각이 예민한 내가 냄새나 맛을 구별하지 못하는 날이 왔을 때 절망했다. 감각의 상실은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아픔보다 컸다. 먹는 낙으로 살고 먹는 일의 즐거움을 잘 알기에 평생 감각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으로 며칠을 앓았다. 후각과 미각이 영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감각에 결함이 생기게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과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무엇보다 시각에만 의존해서 밥을 먹는 일은 정말 고역이었다. 여러 감각으로 느끼며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먹어봤던 경험과 기억에 의지해 내가 아는 음식의 맛 지식을 총동원해가며 상상하는 것이다. 아, 김치 맛은 맵고 짜고 셨지. 호박나물과 고사리, 버섯나물을 다 넣고 밥을 고추장에 비비면 이런 맛이었지 하며 코감기로 입맛을 잃었던 경험과는 차원이 달랐다. 코감기는 약을 먹고 며칠 앓으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믿을 구석이라도 있었지만 코로나는 달리 치료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뚜렷한 데이터나 실험 결과도 없는 전염병이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더 입맛이 돌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밥맛이 뚝 떨어졌다. 정말이지 코로 먹으나 입으로 먹으나 아무 차이가 없을 것 같던 상태였다. 게다가 후각을 잃은 것의 최단점은 내가 나의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센터는 방에 딸린 하나의 화장실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스스로의 냄새를 맡지 못하니 그 중요시하던 체면을 차리는 일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다행히도 생활치료센터에서 나가기 이틀 전부터 차츰 감각이 돌아왔다. 그때 속으로 불렀던 쾌재는 냄새가 온전히 느껴진다는 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기쁘게 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감각의 역할과 그 소중함을 마음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됐다. 평생의 낙을 잃을 수는 없다. 나의 감각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뤄서 또다시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해본다. 꿈이었으면 혹은 꿈이 아니길.
생활치료센터에서 꾼 꿈 중에 기억에 남는 몇 개가 있다. 역시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이 커지고 그 욕망이 무의식 중에 발현되기 마련인가 보다. 꿈 하나. 아침 8시에 일어나 밥을 먹고 할 일이 없어 다시 잠들었던 날에 꿨던 꿈이다.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 8명이 어느 뷔페에 우르르 몰려가 휘황찬란하게 펼쳐진 음식을 먹는 꿈을 꿨다. 코로나로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자유롭게 음식을 먹거나 술 한잔하지 못해 아쉬웠던 마음과 센터에 있는 동안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었던 현실이 맞물려 꿈속에서 발현된 것이다. 슬프게도 이루기 힘든 소망을 꿈속에서 다 이뤘다. 꿈은 언제나 반대라는 슬픈 현실을 깨달으며 깨어났던 그날이 기억난다. 꿈 두 번째. 생활치료센터에서 나오기 전까지 함께 방을 쓴 사람은 나를 포함해 총 3명이었다.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해 3명이 된 상태에서 센터 생활을 마무리하고 나왔다. 세 동의 2층 침대를 3명이 하나씩 차지해서 썼고 침대의 2층은 수납장으로 삼았고 아래층은 침실 삼아 지냈다. 한 방에 있지만 외딴 섬에 사는 사람처럼 같이 혹은 따로 각자의 생활을 이어나갔다. 가끔 평범한 안부를 묻거나 한 번씩 잘 잤냐, 몸은 어떠냐 하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코로나에 걸린 경위에 대한 억울함을 한 번씩 쏟아내기도 했다. 엄청 가깝지도 그렇다고 아예 경계가 없지도 않았던 세 사람이었다. 6평 남짓한 공간에서 매일 함께 눈 뜨고 씻고 밥 먹고 싸고 통화하는 사생활을 모두가 공유하게 되는 상황은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같은 반 친구들이랑 수련회를 가서 며칠 동안 한 방을 써도 불편하기 마련이고 심지어 가족과 함께 한 집에 살아도 공용 공간을 제외하고는 자기만의 방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처음 보는 낯선 사람과 2주 동안 한 방을 쓰는 일이 어떤 것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 아니던가? 이런 불편한 생활이 조금씩 적응될 쯤 2명뿐이던 방에 한 분이 더 들어오게 됐고 하루는 이런 꿈을 꿨다. 우리가 머무는 그 방에 한 명이 더 들어오게 된다며 침대 하나가 더 놓이던 꿈이다. 지금 3명으로도 포화 상태인데 또 사람이 들어온다고요? 하면서 마음을 졸이며 깼는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생생한지라 혼란스러워한 기억이 있다. 현실이었다 한들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꿈이었다. 제발 꿈이길 바라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꿈을 꾸게 만드는 환장의 장소. 꿈 세 번째. 생활치료센터에서 나온 후 꾼 꿈. 현직 대통령과 어느 대형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는 꿈을 꿨다. 대통령을 만나는 꿈은 대길몽이라던데 악수까지 했으면 필시 좋은 일이 생길 징조임에 틀림없었다. 작년에 큰 시련을 겪었으니 이제는 운수가 대통할 날만 남은 것인가?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는가? 무슨 일이 생겨도 이거보다 낫겠지 하면서도 꿈 해몽을 계속 이리저리 찾아봤다. 평소에는 잘 안 꾸던 꿈을 꾼 날이면 꿈 해몽이라는 걸 한 번씩 찾아 읽어보면서도 잘 믿지 않는 편이었다. 하지만 이건 평범한 꿈이 아니다 싶었는데 출세를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음을 암시한다는 해몽이 나왔다. 이 해석을 그대로 믿고 싶었다. 역시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었다. 현실에서 실제로 좋은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토록 바라던 취직을 하게 됐고 국가가 운영하는 주택공사에 당첨되어
이사를 하기도 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아직 남아있다. 내 꿈의 등장에 긍정회로가 생성되는 것에 탄력을 더해준 문 대통령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무엇이든 이거보다는 낫겠지라는 희망을 품게 됐다. 코로나 걸렸을 때 어땠어요? 나는 내가 걸릴 줄 몰랐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유행해도 나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항상 내가 당사자는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지. 내가 걸려보니까 언제나 남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볍게 지나갔지만 후유증이 없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경각심이 생기긴 했죠. 저는 어디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지도 않았고 우리 둘 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클럽을 갔어, 유흥업소를 갔어, 집회를 갔어. 집, 회사였는데. 맞아. 그래서 너무 억울했지. 그래서 처음에는 지인들한테 코로나 걸렸다고 말 안 했어요. 어디 갔으니까 걸렸겠지, 부주의해서 걸렸겠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맞아요. 그런 인식 때문에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저는 감염 경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저랑 접촉한 사람들 중에는 누구는 같이 밥을 먹었는데도 멀쩡하고 누구는 걸리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역학조사를 해도 미스터리야. 어디서 옮았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잖아요. 손잡이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으면 거기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던데 너무 무서워요. 바이러스가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다는 말이니까.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지. 지금 가게들이 QR 체크인을 받고 체온 측정도 다 하잖아요. 근데 체온 측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확진자였을 때도 하루만 열이 났었고 X는 열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체온계가 비치되어 있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열이 있으면 잘 안 나오겠지. 저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기에는 또 그래. 고열인 사람은 아예 들여보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열이 나도 돌아다니는 미친놈들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 걸러내려고 하는 거지. 그냥 최소한의 무엇이라도 해보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확진받았을 때 심경은 어땠어요? 코로나 검사 받는 것도 너무 무서워서 대기하면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겁이 많아서 선생님이 다 큰 애가 울고 있으니까 살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동료들이 카톡방에 음성 결과를 나온 문자를 캡처해서 올리는 거야. 근데 나만 문자가 계속 안 오는 거예요. 불길하다 싶더니 갑자기 전화가 와. 나는 문자가 먼저 왔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보건소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확진이라면서. 나한테만 문자가 안 올 때는 진짜 쫄리긴 했어. 나만 제외된 느낌이잖아. 약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한 명은 확진일 것 같단 말이지. 근데 그게 나일 것 같단 말이지. 언제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잖아. 낭독 시작합니다. 양천구와 성북구의 평행이론. 양천구 X, 성북구 Y, 지음. 양천구 204번입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돼 지내던 동안 친구들한테서 종종 안부 전화가 걸려왔다. 네, 양천구 204번입니다. 확진자 번호로 자기소개를 하면 친구들은 하나같이 자지러졌다. 개그에 야박한 내 친구들을 번호 하나로 웃길 수 있다니. 남들 웃기는 게 인생 최고의 즐거움인 나에게는
마법처럼 유용한 번호였지만 이 매직 넘버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랐다. 코로나 검사를 받는 일부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까지 참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고 그중 제일 고역이었던 것은 역학조사였다. 역학조사를 위해 내가 머물렀던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서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이다. 돌림 노래처럼 양천구, 서대문구, 종로구 보건소에서 돌아가며 내 핸드폰을 울려댔다. 정말이지 전화 지옥이었다. 거기에 담당자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내 과거 행적을 집요하게 추적하기까지 하면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다. 동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답변의 진실성을 검증하려는 건지 알 길이 없었으나 질문 자체도 굉장히 디테일했다. 너무하다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서점에서 구매한 책 제목은 물론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한 메뉴 이름도 물어봤기 때문이다. 일의 기쁨과 슬픔, 직장 내 감염이었으니 절묘한 제목이다.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세트요. 대답하다 보면 내 취향이 세상에 까발려진 기분이라서 괜스레 수치스러웠다. 나와 접촉한 지인들, 동거인들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마음 졸이는 일 역시 무척 힘들었다. 죄인처럼 괴로운 마음으로 그들이 음성 판정을 받길 간절히 기도했다. 나도 이렇게나 마음이 어려웠는데 먼저 양성 판정을 받은 동료, 성북구 Y는 더 괴로웠을 것이다. 정말 다행히도 나와 성북구 Y만 직장에서 매직 넘버를 받았고 함께 사는 동거인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야말로 마법 같은 기적이었다. 코로나 왕따. 잘 알려진 대로 코로나는 후유증이 무서운 질환이다. 종류도 참 다양하다. 탈모, 후각상실, 폐 손상, 근육통, 무기력증, 인지능력 감소, 위장장애 등등. 나는 탈모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활치료센터에서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털이 숭숭 빠졌기 때문이다. 종일 비오틴이며 맥주 효모며 머리카락에 좋다는 온갖 약을 검색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도 있다. 26살에 머리털이 없다는 건 조금 슬픈 일이니까. 하지만 탈모보다 더 무서웠던 후유증은 사회 복귀 후 받게 될 마음의 상처였다. 센터에 있을 때 우연히 코로나 확진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됐는데 회사에 복귀해보니 동료들이 자신을 멀리해서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신뢰를 잃었다는 이유로 사직 권고까지 받았다고 한다. 코로나에 걸려서 조직에서 배척당하는 사람을 코로나 왕따라고 부른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탈모 걱정은 싹 사라지고 왕따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게 됐다. 그저 불운했을 뿐인데 조직에서 민폐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화가 나는 것과 동시에 비단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한편 나라면 달랐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린 당사자가 아닌 그 동료나 지인이었다면 당사자를 비난하지 않고 감싸줄 수 있었을까? 나는 철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표정물을 향해 비난과 원망의 화살을 쏘아댔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의 부주의를 탓하면서 내가 입은 피해와 손실은 얼마인지 따져가며 계산기를 마구 두들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내 주위 사람들은 철이 잘 든 사람들이다. 나와 성북구 Y를 제외한 나머지 직장 동료들은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했다. 동료들의 모든 사회 활동이 올 스톱되었고 모두 작은 방에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했다.
동거인들은 집에서 따로 밥을 먹고 화장실을 다녀올 때마다 소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치러내야 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를 탓하지 않았다. 그들의 속마음은 알 길이 없지만 나에게 책임을 묻거나 원망하는 말을 건넨 이는 적어도 없었다. 오히려 나의 회복을 빌어주며 걱정 어린 톤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기 바빴다. 퇴소 후에는 과한 환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거인에게는 웰컴 편지를 받았고 직장 동료에게는 꽃 한 송이를 받았다. 이런 과한 환대 덕분에 죄책감이라는 후유증을 자연스럽게 씻어낼 수 있었고 내 일상과 루틴으로 금방 돌아올 수 있었다. 몸에 침투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일은 온전히 내가 해내야 하는 것이지만 사회에 다시 소속되고 그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일은 혼자서는 불가하다. 주변인들의 세심한 배려와 온정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사회 복귀 후 사람들에게 다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이 길고 긴 여정을 나고자 없이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손이 닿은 모든 것은 유죄.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다 보면 예상한 것보다 더 자유를 억압받게 된다.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사람을 만날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쯤은 차라리 견딜만 했다. 의외의 지점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됐는데 다름 아닌 쓰레기와의 사투 때문이었다. 센터에서 배정받은 방에 들어가니 침대 앞에는 14일 동안 필요한 기본 생활 물품이 담긴 큰 박스 하나와 의료 폐기물 쓰레기통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박스 안에는 온갖 생필품이 없는 것 없이 모두 새 것으로 들어 있었다. 당시만 해도 이게 웬 호사인가, 이렇게 대접받으며 있어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금세 생각이 바뀌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쓰든 쓰지 않든 결국 의료 폐기물이 된다. 곧바로 튀어나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무늬가 그려진 의료 폐기물통에 사용한 모든 것들을 꾹꾹 눌러 담아 공기가 셀 틈도 없이 뚜껑을 닫고 소독까지 마친 후 문 밖 복도로 내다 두어야 한다. 내 손이 닿는 순간 감염자들 외에 누구도 만지면 안 되는 위험 가득한 의료 폐기물이 된다는 뜻이다. 혹여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물건을 통해 감염되는 일을 피해야 하는 까닭이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내가 쓴 모든 것들, 즉 플라스틱, 비닐, 남은 음식물, 재활용 가능한 것들까지 모두 구분 없이 의료 폐기물통으로 직행한다. 분리수거는 무슨 평소에 살 일도 쓸 일도 거의 없는 플라스틱 음료, 플라스틱 통에 든 도시락과 빨대 등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불편한 것들을 매일 지켜봐야 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 며칠은 분리수거 없이 통 하나에 모아버리면 그만이라 편했다. 하지만 나는 편리함과 동시에 죄책감을 얻고 말았다. 의료 폐기물의 경우 바로 소각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 발생되는 유해 성분들이 공기 중에 떠다닐 것을 고려하면 마냥 좋다고는 못하겠다. 내가 이런 일에 가담하게 되다니. 내가 몇 년 동안 쓸 일회용 쓰레기를 다 쓰고 나온 느낌이라 죄스러운 마음이 계속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이 센터에 머무는 동안 버려질 쓰레기 양을 생각하니 멀미가 날 지경이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길이라지만 이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를 위하는 당연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도 한 번쯤 고려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감각의 상실. 누구보다 냄새를 잘 맡기로 유명한 청각계의 소머즈가 있다면 후각계의 소머즈라고 자부할 정도로 후각이 예민한 내가 냄새나 맛을 구별하지 못하는 날이 왔을 때 절망했다. 감각의 상실은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아픔보다 컸다. 먹는 낙으로 살고 먹는 일의 즐거움을 잘 알기에 평생 감각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으로 며칠을 앓았다. 후각과 미각이 영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감각에 결함이 생기게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과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무엇보다 시각에만 의존해서 밥을 먹는 일은 정말 고역이었다. 여러 감각으로 느끼며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먹어봤던 경험과 기억에 의지해 내가 아는 음식의 맛 지식을 총동원해가며 상상하는 것이다. 아, 김치 맛은 맵고 짜고 셨지. 호박나물과 고사리, 버섯나물을 다 넣고 밥을 고추장에 비비면 이런 맛이었지 하며 코감기로 입맛을 잃었던 경험과는 차원이 달랐다. 코감기는 약을 먹고 며칠 앓으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믿을 구석이라도 있었지만 코로나는 달리 치료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뚜렷한 데이터나 실험 결과도 없는 전염병이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더 입맛이 돌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밥맛이 뚝 떨어졌다. 정말이지 코로 먹으나 입으로 먹으나 아무 차이가 없을 것 같던 상태였다. 게다가 후각을 잃은 것의 최단점은 내가 나의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센터는 방에 딸린 하나의 화장실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스스로의 냄새를 맡지 못하니 그 중요시하던 체면을 차리는 일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다행히도 생활치료센터에서 나가기 이틀 전부터 차츰 감각이 돌아왔다. 그때 속으로 불렀던 쾌재란. 냄새가 온전히 느껴진다는 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기쁘게 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감각의 역할과 그 소중함을 마음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됐다. 평생의 낙을 잃을 수는 없다. 나의 감각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뤄서 또다시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해본다. 꿈이었으면 혹은 꿈이 아니길. 생활치료센터에서 꾼 꿈 중에 기억에 남는 몇 개가 있다. 역시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이 커지고 그 욕망이 무의식 중에 발현되기 마련인가 보다. 꿈 하나. 아침 8시에 일어나 밥을 먹고 할 일이 없어 다시 잠들었던 날에 꿨던 꿈이다.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 8명이 어느 뷔페에 우르르 몰려가 휘황찬란하게 펼쳐진 음식을 먹는 꿈을 꿨다. 코로나로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자유롭게 음식을 먹거나 술 한잔 하지 못해 아쉬웠던 마음과 센터에 있는 동안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었던 현실이 맞물려 꿈속에서 발현된 것이다. 슬프게도 이루기 힘든 소망을 꿈속에서 다 이뤘다. 꿈은 언제나 반대라는 슬픈 현실을 깨달으며 깨어났던 그날이 기억난다. 꿈 두 번째. 생활치료센터에서 나오기 전까지 함께 방을 쓴 사람은 나를 포함해 총 3명이었다.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해 3명이 된 상태에서 센터 생활을 마무리하고 나왔다. 세 동의 2층 침대를 3명이 하나씩 차지해서 썼고 침대의 2층은 수납장으로 삼았고 아래층은 침실 삼아 지냈다. 한 방에 있지만 외딴 섬에 사는 사람처럼 같이 혹은 따로 각자의 생활을 이어나갔다. 가끔 평범한 안부를 묻거나 한 번씩 잘 잤냐, 몸은 어떠냐 하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코로나에 걸린 경위에 대한 억울함을 한 번씩 쏟아내기도 했다. 엄청 가깝지도
그렇다고 아예 경계가 없지도 않았던 세 사람이었다. 6평 남짓한 공간에서 매일 함께 눈 뜨고 씻고 밥 먹고 싸고 통화하는 사생활을 모두가 공유하게 되는 상황은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같은 반 친구들이랑 수련회를 가서 며칠 동안 한 방을 써도 불편하기 마련이고, 심지어 가족과 함께 한 집에 살아도 공용 공간을 제외하고는 자기만의 방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처음 보는 낯선 사람과 2주 동안 한 방을 쓰는 일이 어떤 것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 아니던가? 이런 불편한 생활이 조금씩 적응될 쯤 2명뿐이던 방에 한 분이 더 들어오게 됐고 하루는 이런 꿈을 꿨다. 우리가 머무는 그 방에 한 명이 더 들어오게 된다며 침대 하나가 더 놓이던 꿈이다. 지금 3명으로도 포화 상태인데 또 사람이 들어온다고요? 하면서 마음을 졸이며 깼는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생생한지라 혼란스러워한 기억이 있다. 현실이었다 한들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꿈이었다. 제발 꿈이길 바라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꿈을 꾸게 만드는 환장의 장소. 꿈 세 번째. 생활치료센터에서 나온 후 꾼 꿈. 현직 대통령과 어느 대형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는 꿈을 꿨다. 대통령을 만나는 꿈은 대길몽이라던데 악수까지 했으면 필시 좋은 일이 생길 징조임에 틀림없었다. 작년에 큰 시련을 겪었으니 이제는 운수가 대통할 날만 남은 것인가?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는가? 무슨 일이 생겨도 이거보다 낫겠지 하면서도 꿈 해몽을 계속 이리저리 찾아봤다. 평소에는 잘 안 꾸던 꿈을 꾼 날이면 꿈 해몽이라는 걸 한 번씩 찾아 읽어보면서도 잘 믿지 않는 편이었다. 하지만 이건 평범한 꿈이 아니다 싶었는데 출세를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음을 암시한다는 해몽이 나왔다. 이 해석을 그대로 믿고 싶었다. 역시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었다. 현실에서 실제로 좋은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토록 바라던 취직을 하게 됐고 국가가 운영하는 주택공사에 당첨되어 이사를 하기도 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아직 남아있다. 내 꿈의 등장에 긍정회로가 생성되는 것에 탄력을 더해준 문 대통령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무엇이든 이거보다는 낫겠지라는 희망을 품게 됐다. 코로나 걸렸을 때 어땠어요? 나는 내가 걸릴 줄 몰랐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유행해도 나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항상, 항상 내가 당사자는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지. 내가 걸려보니까 언제나 남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볍게 지나갔지만 후유증이 없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경각심이 생기긴 했죠. 저는 어디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지도 않았고, 우리 둘 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클럽을 갔어, 유흥업소를 갔어, 집회를 갔어. 집, 회사, 집, 회사였는데. 맞아. 그래서 너무 억울했지. 그래서 처음에는 지인들한테 코로나 걸렸다고 말 안 했어요. 어디 갔으니까 걸렸겠지. 부주의해서 걸렸겠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맞아요. 그런 인식 때문에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저는 감염 경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저랑 접촉한 사람들 중에는 누구는 같이 밥을 먹었는데도 멀쩡하고 누구는 걸리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역학조사를 해도 미스터리야. 어디서 옮았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잖아요. 손잡이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으면 거기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던데
너무 무서워요. 바이러스가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다는 말이니까.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지. 지금 가게들이 QR 체크인을 받고 체온 측정도 다 하잖아요. 근데 체온 측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확진자였을 때도 하루만 열이 났었고 X는 열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체온계가 비치되어 있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열이 있으면 잘 안 나오겠지. 저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기에는 또 그래. 고열인 사람은 아예 들여보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열이 나도 돌아다니는 미친놈들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 걸러내려고 하는 거지. 그냥 최소한의 무엇이라도 해보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확진받았을 때 심경은 어땠어요? 코로나 검사 받는 것도 너무 무서워서 대기하면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겁이 많아서 선생님이 다 큰 애가 울고 있으니까 살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동료들이 카톡방에 음성 결과를 나온 문자를 캡처해서 올리는 거야. 어? 근데 나만 문자가 계속 안 오는 거예요. 불길하다 싶더니 갑자기 전화가 와. 나는 문자가 먼저 왔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보건소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확진이라면서. 나한테만 문자가 안 올 때는 진짜 쫄리긴 했어. 나만 제외된 느낌이잖아. 약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한 명은 확진일 것 같단 말이지. 근데 그게 나일 것 같단 말이지. 언제나 불길한 예감은 들리지 않잖아.